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챕터는 하나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와 영역. 바닷가재를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바닷가재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특유의 향긋한 맛만큼이나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갑각류 동물이다. 바닷가재는 신경구조가 단순하고 뇌내 신경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닷가재는 생각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바닷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닷가재 본거지 위에서 다른 바다 생물들의 학살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런 혼돈의 부산물이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 바닷가재는 자기 영역 안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부스러기를 찾아 주변을 뒤적거린다.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바닷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바닷가재 2마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바닷가재 수백 마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좁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를 두고 다퉈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봄에 북쪽으로 날아오는 작은 새들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 알리는 위협의 함성이다. 맑고 고운 소리로 자신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작은 전사인 것이다. 굴뚝새를 예로 들어보자. 갈색 깃털과 재빠른 움직임이 특징인 굴뚝새는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몸집은 주먹만 하지만 무척 활동적이다. 굴뚝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둥지를 짓는다. 가까이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짝을 찾기 쉬운 곳이라면 최상급이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경쟁자들에게 자기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조류와 영역. 11살 무렵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굴뚝새 가족을 위해서 새 집을 만들었다. 18세기 초 포장마차와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앞쪽으로 동전 크기만한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작은 굴뚝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금자리였지만 몸집이 큰 새에게는 불편한 집이었다. 우리 이웃집에는 낡은 고무장화로 만든 새 집이 있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가 만들어 나무에 걸어둔 것이었다. 그 새 집은 굴뚝새보다 몸집이 2~3배나 큰 개똥 집박이가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입구가 넓었다. 우리 이웃은 그 새 집에 새가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굴뚝새는 우리가 달아둔 새 집을 금세 찾아내 보금자리로 삼았다. 덕분에 이른 봄부터 굴뚝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포장마차 보금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앙증맞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웃집 고무장화 새 집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고무장화 구멍을 나뭇가지로 빽빽하게 막아버려 어떤 새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이웃은 굴뚝새의 반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저 새집 나뭇가지를 다 치워도 굴뚝새가 다시 막아버릴 거다 라고 말했다. 굴뚝새는 작고 귀여운 모습과 달리 무자비한 폭군이었다. 그 전에 겨울 나는 스키를 배운 후 처음으로 언덕 활강에 도전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리숙한 학생들을 위해 들어놓은 학교 상해보험 덕분에 상당한 보험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당시 최첨단 제품이던 카세트 녹음기를 샀다. 아버지는 내게 뒷마당에 앉아 굴뚝새 노랫소리를 녹음했다가 틀면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창한 봄날의 햇볕을 받으며 우렁차게 자기 영역을 알리는 굴뚝새 노랫소리를 몇 분 동안 녹음했다. 그리고 나서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자 굴뚝새는 녹음기 근처를 빠르게 오락가락 하더니 나와 녹음기를 폭격기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새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몸집이지만 기세만큼은 독수리나 다를 바 없었다. 굳이 녹음기를 틀지 않아도 굴뚝새의 그런 행동은 자주 목격됐다. 자기 집 근처 나무에 앉아 쉬는 새가 보이면 여지없이 폭격기처럼 공격했다. 몸집이 더 큰 새들에게도 겁없이 달려들었다. 굴뚝새와 바닷가재는 전혀 다르다. 바닷가재는 날지도 않고 나무에 앉아 노래하지도 않는다. 깃털로 덮인 굴뚝새에게는 딱딱한 껍데기가 없다.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터구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굴뚝새와 바닷가재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다른 많은 동물처럼 지위와 영역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동물학자이자 비교 심리학자인 토르레이프 셸데루프 에베는 1921년 농장에서 어슬렁거리는 흔한 닭들의 세계에도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닭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침마다 마당에 흩뿌려진 모이를 먼저 쪼아먹을 권리를 가진 닭은 대장닭이다. 그 다음 2인자몰이나 권력 주변을 맴도는 최측근 닭들이 남은 모이를 먹는다. 그 후 세 번째 서열에 속한 닭들에게 차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최하층을 차지하는 닭들, 깃털이 듬성듬성 빠져 후줄근하게 보이는 닭들까지 순서가 내려온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닭들도 공동생활을 한다. 굴뚝새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런 새들의 세계에도 서열은 있다. 이 서열은 더 넓고 더 좋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드러난다. 가장 영리하고 힘세고 건강하고 운이 좋은 새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지킨다. 그런 자리를 차지한 새는 최고의 짝을 만나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새끼들 역시 더 많이 살아남아 번성할 확률이 높다. 비바람과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다. 이런 이유에서도 영역은 중요하다. 영역권과 사회적 지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역은 간혹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염성 조류 감염증이 계급화한 새들의 세계를 덮치면 최하층에 속한 힘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새들이 병들어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인간 세계에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다. 빈곤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할 확률도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암, 당뇨, 심장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에도 취약하다. 부자는 가벼운 감기로 끝나지만 빈곤층 노동자는 폐렴으로 죽는다.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영역을 찾아야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충돌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패 한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두 마리의 새가 좋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한다고 해보자. 둘의 다툼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몸집이 큰 새가 승리하지만 승자도 몸싸움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싸움 구경을 하던 제3의 새가 잽싸게 끼어들어 상처를 입고 약해진 승리자를 손쉽게 제압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새들이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바닷가재들의 영역 다툼.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다. 예컨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의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턱수염 도마뱀들은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앞발을 흔들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돌고래는 사냥하는 동안이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음파를 내보내 경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을 억제한다.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니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잡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세세한 지형을 파악해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둔 곳이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탈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이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된다. 이때 바위 및 틈새는 바닷가재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된다. 벗은 껍데기와 폐기물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닷가재가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상급 보금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드문 만큼 가치가 크다. 다른 모든 바닷가재도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위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겨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만든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 분쟁이다. 하지만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2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선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 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한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진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하여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진격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 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 한다. 상대방을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한다. 분쟁이 이 단계에 이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책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